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란입니다. 개념이 확실히 잡히는 일반 물리학 2 스텝 1 단계로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단계에 나누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2라고 하는 부분이 하편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하편이 다시 스텝 1과 스텝 2로 나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까지는 스텝 3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의 스텝 1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전자기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이 하편 쪽에서는 시작이 될 텐데 그게 전자기학과 또 뭐 기화강학 그리고 현대물리학 이런 내용들이 이 하편 쪽에서는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초반부에 나오는 전자기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일반 물리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개념이 확실히 잡혀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리학을 하기에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감기에 걸렸는데요. 계속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첫 번째 강의는 굉장히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했는데 조금 칙칙한 목소리로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해를 해주시고요. 빨리 상태를 호전을 해서 다음 강의부터는 훨씬 더 좋은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원 전기장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전기장이라는 단원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하와 관련된 얘기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첫 시간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찰전기 현상, 그리고 정전기 유도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전기력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이라는 것은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 전기장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이 다음 강의에서 주로 많이 다루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마찰전기 현상부터 그러면 이제 전기와 관련된 내용들에 이제 입문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찰전기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전기 현상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전기라는 현상이 있는지도 몰랐고 단지 우연히 마찰전기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이렇게 뭔가 플라스틱 같은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책받침 이런 걸 썼었는데 이런 걸로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문지르거나 혹은 빗 같은 걸로 머리를 문지르면 특히 그 플라스틱이 따다다다닥 소리를 내면서 이제 머리카락이 딸려온다거나 아니면 종이 조각 같은 것들도 딸려오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을 할 수 있죠. 즉 일반적인 마찰 전기 현상들이 먼저 발견이 되면서 전기라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찰 전기 현상에 있어서 물체들이 전기를 띠는 현상, 이걸 바로 대전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전기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물체가 어떤 플러스 전기나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서 어떤 전기 현상이 원인이 되는 물질 자체가 이동을 하면서 전기 현상을 유발을 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전기 현상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원인 자체를 전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전기에서는 우리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두 종류의 전하로 나눠서 이렇게 전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쉽게 도체라고 한다면 자유전자들이 이동하면서 물체들이 플러스 전하를 띤 물체,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처음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린이 실험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털가죽 같은 걸로 유리막대, 고무막대 이런 것들로 문질러 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마찰 전기 현상을 이용을 해서 대전체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 그림에서 본다면 고무막대를 사용을 했는데 얘는 지금 털가죽으로 문지른 고무막대여서 하나는 지금 이렇게 천장에 실로 매달아놨죠. 얘가 마이너스 전하로 지금 대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털가죽으로 문지른 이 고무막대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얘들이 당연히 서로 싫어하면서 밀리는 청력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프랭클린이 얘들이 같은 것들끼리 가까이 가져가니까 서로 밀리네, 청력이 작용하네 라는 현상들을 발견을 하게 됐고요. 또 반대로 한쪽에는 고무막대를 여전히 달아놨지만 자, 이번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다른 유리막대라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이번엔 오히려 서로 끌리면서 인력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마찰전기 현상에 있어서도 때로는 서로 같은 전하를 띠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반대 전하를 띠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에 대한 명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즉 플러스끼리
서로 실어를 하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이런 전기 현상들을 이제 정리를 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로 반대 전하끼리는 인력이 작용을 하고 서로 같은 전하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힘들은 전하를 띤 물체에서 서로 작용하는 힘들을 전기력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력은 이렇게 인력과 청력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이 마찰 전기의 이제 원리 자체가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물질이라는 것은 원자 자체가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도는 전자들이 있다. 라고 가장 간단하게는 러더포드의 모형으로 나타내 볼게요. 물론 이제 현대 물리학 쪽으로 가면은 전자가 훨씬 더 이 원자 자체의 구조가 복잡한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러스를 띠는 원자의 주변에 전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사실 이 전자의 개수도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얘들이 좀 더 안쪽 궤도에서 도는 애들이 있고요. 자, 바깥쪽에서 좀 더 도는 애들도 한번 표현을 할게요. 자, 개수는 다 안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자들이 돌아다닐 때 아무래도 원자핵이 플러스를 띠니까 전자들, 마이너스를 띠는 애들을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얘들이 좀 거리가 멀어지면 이게 구속하는 정도의 힘 자체가 좀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얘들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잘 떨어져 나가면서 자유전자의 구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자유전자가 많이 있는 애들을 도체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속박력이 굉장히 강해서 이 자유전자들이 떨어져 나오지 않는 경우는 부도체라고 하는데, 그 분류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마찰 전기 현상 자체가 이런 전자의 이동으로 마찰 전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거기 그림에서 보면은, 자, 원자핵이 있고요.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원자핵이 띠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가 띠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은 항상 같아요.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자들 중에서 특히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은 원자핵으로부터의 구속력이 좀 더 작아서 특히 도체 같은 금속의 경우에는 얘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자유전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대체로 금속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플러스를 띠는 이런 금속 양이온 혹은 원자핵 주변을 이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특히 금속에서는 전기 전도성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런 자유전자라는 것들이 이동을 하면서 바로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들을 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찰 전기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냐면, 자, 아래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명주 헝겊이라고 할게요. 명주 헝겊으로 유리막들을 열심히 지금 문질러 주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굳이 금속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원자핵의 속박으로부터 좀 더 쉽게 떨어져 나오는 전자들이 다른 물체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좀 더 미시세기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왼쪽 편이 지금 유리막대를 구성하는 이런 원자나 분자들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명주 헝겊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들을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유리막대 쪽에서 전자들이 잘 떨어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리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원자 자체가 중성을 띠고 있다가 얘가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잃었으니까, 그죠?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얘는 마이너스를 띈 애들이 오버해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명주 헝겊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유리막대는 항상 전자를 잘 잃어버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문질러주는 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때로는 유리막대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물체의 경우에는 이 다른 물체에서 오히려 유리막대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즉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잘 떨어져 나가는 물체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물체랑 문질렀을 때는 얘가 또 같은 물체인데도 덜 떨어져
떨어져서 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자들이 많이 오버해서 들어오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하량은 보존돼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잃어버린 만큼 얘가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면서 대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항상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는 거죠.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라는 거 가장 기본적이지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물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순서대로 막 여러 물체들을 이렇게 문질러 본 거죠. 자, 그래서 마찰 전기 현상들을 유발을 했을 때, 자, 플러스를 잘 띠는 물체부터 대표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물체들을 마이너스를 띠는 애까지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을 대전열이라고 표현을 해요. 열지어서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대표라고 한다면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대표 몇 가지만 적어줄게요. 털, 유, 명, 에 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찰전기 현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물체 대표적으로 요 네 가지 배열을 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털가죽이고요. 그 다음 유리, 명주, 에보나이트 막대인데 자, 이 왼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전하를 잘 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전하를 잘 띈다는 건 그쵸? 전자를 잘 잃기 쉽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전자를 잃기 쉬워서 플러스 전하를 잘 띄는 거고요. 반대로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잘 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털가죽과 유리막대를 문지르면 얘가 털가죽이 플러스를 띄는 거고요. 유리막대가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거죠. 즉 털가죽에서 이번엔 유리막대로 전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아까 위쪽 그림에서는 유리막대에서 이동을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털가죽에서 유리막대로 전자를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엔 유리막대와 명주 헝겊을 문지르면 얘는 유리막대가 이번엔 플러스 쪽에 대전열에서 더 가까우니까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전자가 유리막대에서 명주 헝겊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누구를 문지르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대전열에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전하를 띠기 쉬운 물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털 유명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정리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내가 그렇다면 이 대전될 때 전하를 좀 더 크게 플러스도 크게 마이너스도 크게 확실하게 대전을 시키고 싶다면 대전열에서 거리가 멀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간격이 멀수록 마찰 전기가 더 잘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전하, 전기 현상의 원인이 되는 전하라는 것은 특히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대전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물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청력이 작용을 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에는 인력이 작용하는 전기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들이 이동할 때 이때 총 전하량은 항상 보존이 돼요. 즉 전하가 고립계 내에서 저절로 생길 수 없겠죠. 혹은 고립계에서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걸 차단했으니까 얘는 소멸되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그냥 이동 현상만 나타났다면 한쪽이 잃은 만큼 다른 쪽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전하는 보존된다라는 것을 바로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지금 법칙이 하나 나왔는데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죠. 자,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한 물체에서 전자를 잃은 만큼, 즉 전하를 잃은 만큼 다른 쪽에서 얻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전하를 띠게 되면서 대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전자의 이동으로 대전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 전자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전하량을 가질까 궁금했던 과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밀리컨이라는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밀리컨의 유적 실험이라고 하는데 기름방울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하의 개념을 그냥 정립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이 전기장 같은 것을 띄게 하고 기름방울을 계속 떨어뜨리면서 얘들이 띄는 전하량을 계속 측정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기름방울을 가지고 밀리컨이 유적 실험을 했는데
기름방울을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 전기장을 띈 사이에서 얘들을 떨어뜨렸을 때 얘들이 운동하고 전하량을 띠는 정도들을 막 측정을 하면서 나타낸 건데 이 전하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이 밀리컨이 어떤 경향성을 나타냈겠죠. 경향성을 따져봤더니 이 수치들이 전하량, 얘들이 가지는 전하량을 Q라고 표현을 할게요. 얘들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0, 0.1, 0.2, 0.3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주 다양한 수치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얘가 전하량을 측정했더니 어떤 이렇게 띄엄띄엄의 어떤 수치가 나타나더라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쉽게 생각한다면 이 전하량이 1, 2, 3, 4 뭐 이런 쿨롱 전하량의 단위를 쿨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쉽게 수치로 나타낸다면 1쿨롱, 2쿨롱, 3쿨롱, 4쿨롱짜리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1.1쿨롱은 아무리 실험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2.7쿨롱도 안 나타났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밀리컨이 어떤 것을 착안을 했냐면 그래?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마치 1쿨롱짜리가 2개 모이고 1쿨롱짜리가 3개 모이고 4개 모이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수치 같네?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라고 해야 되죠. 최대 공약수를 따져봤더니 1쿨롱? 1쿨롱을 기본 전하로 해서 얘들이 그 배수로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전하량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구나. 이렇게 착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험을 했더니 실제 실험은 수치가 굉장히 복잡했고요. 최대 공약수 나타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냈더니 가장 기본 전하량, 즉 전자 하나가 나타내는 기본 전하량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었어요. 이 전자 하나가 굉장히 작잖아요. 얘 전하량 이거 계산하려면, 이 측정하려면 굉장히 고생 많이 했겠죠. 그래서 지금도 밀리컨의 유적 실험은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가장 힘겨운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름방울 정지시켜서 전하량 측정하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적 실험을 했을 때 기본 전하량을 발견을 하게 된 거고요. 그 값이 바로 1.6 곱하기 11-19승 쿨롱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기본 전하량 정도의 수치는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하시기 때문에 기본으로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얘가 띄는 전하량이라고 한다면 이런 전자가 여러 개 모이면 이 배수만큼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연속적인 값으로 쭉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얘가 하나가 이만큼의 전하량을 가진다면 예를 들어서 개수가 증가하면 이것의 배수만큼 개수에 따라서 전하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얘가 플러스를 띌 때도 있고 마이너스를 띌 때도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n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자 반개, 전자 3분의 1개 이런 거는 우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기본 전하량 2만큼의 전하량을 가진다면 전자 100개 있으면 2의 100배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n이라는 것은 바로 몇 개 있니? 쉽게 생각하면 n이 수치는 자연수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전하량이 플러스를 띄든 마이너스를 띄든지 간에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로 항상 이렇게 나타난다. 즉, 얘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였다면 그냥 자연수배.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하량이 이렇게 연속적인 수치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본 전하량의 배수만큼 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전하가 양자화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칠판 정리하고 다음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도에 의해 대전된 물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물체라는 것은 대체로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부터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런 것들 개념 배우셨죠?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전자를 얼마나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 이 능력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체라고 한다면 이 원자핵 주변을 도는 전자들 중에서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얘를 뭐 최외곽 전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원자가 전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얘들이 굉장히 잘 떨어져 나가서 자유전자로서의 구실을 잘하면 얘를 도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라고 하는데 원자 자체에서 그 자체, 원자 한 개당 자유전자가 많다라기보다는 얘들 각각의 원자들이 다 자유전자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유전자가 많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속 같은 것에는 이런 자유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전류도 통할 수 있는 거고요. 즉 전기전도성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서 열도 전달되기 쉬우면서 열전도성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금속으로서의 특징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도체에는 굳이 금속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속이 가장 일반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탄소, 막대 쉽게 생각하면 흑연 같은 거 있죠. 자, 흑연 같은 거에도 원래 탄소가 얘가 원자과 전자가 4개죠. 그런 거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이게 원자과 전자가 사실은 4개인데, 흑연 같은 경우는 결합을 3개를 많이 해요. 세 방향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자유전자 구실을 하는 것처럼 얘가 잘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얘가 전류가 통해요. 그래서 탄소 막대도 우리가 보통 전기분해 실험 같은 거 할 때 있죠. 그랬을 때 탄소 막대를 전극으로 꽂아서 쓸 수가 있어요. 전류가 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막대 같은 것들도 도체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지구도 하나의 도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번쩍하면은 필름 같은 거 건물에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전하들을 땅으로 다 보내는 거죠.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도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제품, 특히 물과 같이 쓰는 전기 제품, 뭐 세탁기 이런 거 할 때 접지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땅이랑 연결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체로 사람이 감전되는 걸 방지하면서 이제 땅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게 지구가 하나의 도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때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시키는 게 인체도 사람의 몸도 사실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몸은 저항이 커서 일반적으로 전류가 아주 팍팍 흐르지는 않지만 물에 젖은 손 같은 걸로 전기 제품을 만질 때는 감전이 훨씬 더 잘 일어나는 게 이게 물에 젖은 경우는 저항이 훨씬 더 떨어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훨씬 더 도체로서의 역할을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체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 산, 염기, 수용액. 사실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는 전해질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전류가 통하기 때문에 도체라고도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고요. 자, 그 다음 부도체라는 것은 부도체는 상대적으로 자유전자의 개수가 적은 거죠. 얘는 원자핵이 굉장히 단단하게 속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최외곽 전자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리, 플라스틱 이런 것들 부도체로 분류가 되죠. 그 다음에 순수한 물도 H2O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물 안에는 나트륨이온이나 칼륨이온 같은 이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쏙쏙 다 빼고 순수한 H2O만 있을 경우에는 얘가 부도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시킬 때는 뭔가 이온이 될 만한 물질, 예를 들어서 뭐 황산나트륨이나 수산화나트륨이나 이런 전해질 물질을 집어넣어야지만 전류가 통해요. 그래서 순수한 H2O 자체로는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도체에 분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무, 공기가 부도체여서 참 다행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부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 도체에서는 자유전자들이 얘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바로 전류가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비해서 그에 비해서 부도체의 경우에는 자유전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금이라고 한다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들이 반복돼서 이온 결합이라는 결합을 하면서 반복돼서 나타나거든요. 자유전자가 이동할 만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 소금에다가 전기 이렇게 흘려준다 하더라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여기에서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전류가 안 통해요. 자유전자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도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는 정도 반도체. 이 반도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실리콘, 규소라고도 하고요. 게르마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건데 사실 얘는 어떤 의미에서는 도체나 부도체의 딱 중간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정말 도체와 부도체의 어중간한 마치 자유전자를 몇 개만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식의 양상은 아니고요. 때로는 내가 상황에 따라서는 얘가
아주 도체처럼 행동을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부도체처럼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정리를 할 때는 그냥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위치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얘들이 아주 도체처럼 잘 반응을 할 때도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정교한 반도체 회로 같은 것들도 전류가 통할 때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얘가 아주 뭐 중간적인 입장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까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도체, 부도체, 반도체에서 정전기 유도 현상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정전기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전기, 이걸 정전기, 딱 안정된 상태의 전기,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머물러 있는 상태의 그런 전하를 정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전기를 유도한다, 유발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쉽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금속이에요. 금속 막대. 거기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는 물체를 가까이 가져갔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띈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 도체는 자유전자들이 충분히 넉넉히 있으면서 마이너스를 띤 전자들이기 때문에 전자가 마이너스 띄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얘들이 싫어합니다. 막 도망가요. 도망가서 이쪽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잃어버리면서 금속 양이온들만 남게 되는 거죠.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은 반대 전기를 띠게 되고요. 먼 쪽이 같은 전기를 띠게 되죠. 이런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체에서는 이렇게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정전기 유도 현상들이 수월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쉽게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띈 전자들이 4개 이동을 했다면 얘가 마이너스 4. 뭐 쿨롱, 전하량 단위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쉽게. 그럼 얘는 4개의 전자가 도망갔으니까 4개가 부족한 상태죠. 그럼 얘는 플러스 4쿨롱에 해당하는 겁니다. 얘가 이쪽으로 간 만큼 이쪽에서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총 전하량은 보존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뚝 잘랐어요. 뚝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쪽에 금속막대 절반, 이쪽에 금속막대 절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원래 균일하게 퍼져 있던 자유전자들이 이쪽으로 몰려서 갔죠. 그러면 대전체를 치우고 나서도 이런 물체를 치우고 나서도 얘가 마이너스 4개가 오버된 상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쿨롱에 해당하는 거고요. 얘는 플러스, 즉 전자 4개를 잃어버린 상태여서 원래 기본 전하량은 1쿨롱은 아니에요. 쉽게 지금 단위를 표현을 한 거고요. 얘가 지금 플러스가 4개가 오버된 상태니까 플러스 4쿨롱. 이렇게 돼서 지금 전기를 띤 물체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대전체, 플러스 대전체로 이렇게 완벽하게 잘라서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전기 유도된 물체를 양분해 줬을 때는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분리가 가능한데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냐면 우리가 자석 있죠, 자석. 지금은 전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현상에서 자석으로 친다면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우리 자석 가지고 놀면 초등학교 때 보통 N극은 이렇게 빨간색 색깔 칠해주고 그리고 S극은 파란색 이렇게 색깔을 많이 칠해놔요. 자, 그러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얘를 중간을 정확하게 절반으로 딱 여기를 정말 이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를 정확하게 딱 자르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이 빨간색 쪽이 N극이었거든요. 그리고 파란색 쪽이 S극이면 정말 아주 정밀한 칼로 정밀하게 반을 뚝 자르면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으로 양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석은 자기 홀극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르는 즉시 얘는 또 S극이 되고요. 얘가 N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자르잖아요.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예요. 얘 N, S로 자른다고 잘랐지만 여기 다시 S, N. 이런 식으로 자기 현상에서는 자기 홀극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전기를 띤 물체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양분하는 현상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전기 유도를 시킨 이후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로 나눠서 분리시키는 게 가능한 게 전기 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자, 얘는 지금 도체에 있어서는 자유전자가 아주 쉽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부도체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자,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뭐 많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 전자들이 기본적으로 원자에게 단단하게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자,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전체적으로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돌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텐데, 자, 얘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를 띈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어떠냐면, 전자들이 이 주변이 속박돼서 돌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상대적으로 얘가 싫어하는 거죠. 가능하면 속박돼 있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하겠죠. 한쪽으로 치우침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원자는 중성인데 왼쪽으로 전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면 상대적으로 얘가 플러스를 띠게 되겠죠. 이쪽이 플러스를 띠게 될 거예요. 자, 전자들이 왼쪽으로 가능하면 속박된 상태에서 제일 멀어진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극성의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끝부분을 본다면 이쪽들은 전자들이 왼쪽으로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될 거고요. 중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중간 부분은 다 상쇄가 된다라고 쳐도 이 끝부분은 다시 이쪽에 가능하면 멀리 도망온 전자들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도체에 있어서는 자유전자들이 없어서 팍팍 전하를 띠는 현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현상을 가운데는 중성이지만 오른쪽 끝은 마치 이것과 같은 전하를 띠게 되고요. 반대 전하를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먼 쪽은 같은 전하를 띠게 되면서 일종의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유전 분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 분극되는 이런 부도체를 뭐라고 하냐면 유전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유전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공 상태의 유전율을 윕실론 제로라고 많이 표현을 하면서 그쪽에 보면은 8.85 곱하기 10^-12승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죠. 진공에서의 유전율을 윕실론 제로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물체마다 부도체마다도 얘가 이 유전 분극이 나타나는 정도가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들은 더 확 쏠릴 거고 어떤 것들은 덜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물질의 종류마다 이 유전 분극 현상이 나타나는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유전율의 비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공에서를 윕실론 제로라고 한다면 일반 상태에서의 유전율을 윕실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비를 마치 일종의 상수 취급해서 비로 나타낸 걸 비유전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윕실로 R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고요. 얘가 진공에서의 유전율에 대해서 일반적인 유전체의 유전율을 윕실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이제 얼마나 유전 분극 현상이 잘 나타나는지에 대한 일종의 상수처럼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체마다 유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공과 일반적인 유전체의 유전율의 비를 비유전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즉 부도체에서는 이렇게 유전 분극 현상이 나타나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정전기 유도를 구체적으로 금속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금속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그럼 항상 이동하는 건 전자가 이동해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래는 균일하게 중성 상태였는데 마이너스가 가까이 오면 얘가 싫어하겠죠? 전자들이 가능하면 멀리 도망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이 마이너스를 띠니까 상대적으로 왼쪽은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를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플러스를 띠는데 얘를 자, 어떻게 했냐면 선을 하나 땅으로 연결을 시켰죠. 접지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항상 주의하실 점은 접지를 시킬 때 이동하는 건 전자예요, 전자.
전자가 더 멀리 도망갈 길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도망갈 길이 생겼으니까 전자가 열심히 도망 나가겠죠. 그래서 나갈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지금 나가는 현상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선을 없앴어요. 선을 없애면은 전자가 이미 도망 다 나갔고요. 이쪽 그림 다시 그릴게요.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잃어버렸으니까 얘는 왼쪽에 플러스는 그대로 띄고 있는데 전자는 다 도망 나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나에서 마로 갈 때 어떻게 써요? 대전체를 치운 거죠. 대전체를 치우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사실 아직까지 이 안에서 남아있는 전자들은 있긴 하겠죠. 있긴 할 텐데 이쪽에서 도망갈 수 있는 전자들은 도망가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균일하게 전자가 분포한다 하더라도 원래 있던 전자보다 도망 나간 애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엔 중성이 되는 게 아니죠.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띈 물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전체를 치우고 나면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띄면서 이렇게 플러스를 균일하게 띄는 금속구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검전기의 경우로 또 비슷하게 정전기 유도 현상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검전기라는 것은 보통은 위쪽이 금속판이라는 게 있고요. 아래쪽이 금속박이라는 게 있는 이런 장치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통 검전기를 가지고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결론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현상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번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럼 금속판도 금속이고요. 이쪽 금속박도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금속박이 오므라져 있다가 이제 나중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플러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자, 주인공은 항상 가까이 접근하든 멀리 도망가든 전자의 이동이 나타난다고 했죠. 자, 플러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인력이 작용해서 열심히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 인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요. 그러면 얘가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은 전자들이 다 이쪽으로 갔으니까 전자를 잃어버려서 금속박이 플러스를 띄게 되고요. 얘도 플러스, 이쪽도 같이 플러스를 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벌어짐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금속박이 벌어진 건 아니고요. 얘가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기 때문에 전자의 쏠림 현상으로 이때는 이 대전체와 가까운 곳은 반대 전개죠. 대전체에서 먼 쪽이 플러스를 띄는데 둘 다 플러스를 띄기 때문에 바로 청력이 작용해서 금속박이 벌어짐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여기에서 얘가 플러스를 띈 물체가 대전 현상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2쿨롱 정도가 아니라 한 플러스 10쿨롱 엄청 전하를 많이 띄웠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도 훨씬 더 강력하겠죠. 그럼 전자도 많이 쏠릴 테니까 이쪽에서도 플러스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벌어짐 현상이 처음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속박을 통해서는 첫 번째 대전된 전하량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도 상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로 실험하고 나서 똑같은 플러스를 띈 애를 또 한 번 가까이 가져왔는데 더 벌어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가져온 애가 플러스 전하를 더 많이 띄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얘를 실험을 하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오면 얘가 순식간에 너무 싫어하는 거죠. 막 열심히 도망가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는 얘가 갑자기 도망가는 과정에서 순간 중성이 되면서 오므라들었다가 마이너스가 나중에 완벽하게 다 도망가면 둘 다 마이너스를 띄면서 다시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를 띄었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다음에 같이 여전히 벌어져 있다면 같은 전하를 띄는 거고요. 지금처럼 반대 전하를 띈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순간 도망가면서 오므라들었다가 다시 벌어질 거기 때문에 얘는 반대 전하를 띈 대전체들끼리구나 라는 거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전하로 대전되었는지 이 물체에서의 전하의 종류도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저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그림에서 손가락을 댄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여기도 접지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차이는 뭐냐면, 자,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는 이 자유전자들이 싫어하면서 가능하면 멀리 도망가려고 하죠. 그래서 전자가 이 선을 통해서 도망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으니까 플러스가 싫어해서 도망가냐?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자유전자들은 이동을 할 수 있지만 플러스를 띠는 이런 원자핵, 즉 이 양이온, 전자 빼고 나머지를 양이온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직접 이동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플러스를 띄웠죠. 내 손에서 전자들이 오히려 들어가요. 플러스를 좋아하니까.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의 들어감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럼 다 그림에서 이제 대전체 치웠습니다. 대전체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들어온 만큼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은 대전체를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금속판에도 마이너스 전하가 어느 정도 있고요. 금속박에도 있는 것이 내 손에서 이 플러스 대전체가 있을 때 좋아하면서 들어온 전자들 때문에 과잉전자 때문에 얘가 검정기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라이 실험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다시 또 플러스를 띠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전자들이 다시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라 그림에서는 금속박이 다시 오므라들었죠. 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검정기가 마이너스 상태로 지금 대전됐어 라는 걸 알고 있다면 플러스를 가까이 가져갔구나 라는 걸 이 금속박의 오므라짐 정도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버해서 플러스를 더 너무 강력한 걸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제 오므라드는 정도가 아니라 전자들이 더 많이 쏠리면서 이제는 여기가 처음 상태처럼 마이너스를 많이 띠게 되고요. 이쪽이 다시 플러스를 띠면서 다시 벌어짐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얘가 원래 대전체보다 더 전하량이 많은 애를 가지고 갔구나라는 거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정기를 통해서는 이 대전체가 얼마나 전하를 많이 띄었는지 전하량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전체가 띄고 있는 전하가 플러스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대전체가 하나 있을 때 다른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그 반응 양상을 통해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바로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들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정전기 유도 현상들이 나타났죠. 자, 그것을 통해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검정기라는 것은 정전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어떤 대전체의 전하량이나 혹은 전하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검정기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쿨롱의 법칙 가도록 할게요. 자,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은 전기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기력의 크기를 나타낼 때 쿨롱의 법칙이라는 걸로 나타내거든요. 자, 쿨롱이라는 과학자가 우리 앞에서 스텝 1 앞쪽에서 그 앞에 상편 쪽에서 만유인력 상수를 측정한데 캐번디시가 비틀림 저울을 이용을 해서 만유인력 상수를 측정했던 실험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그 만유인력 상수가 너무나 정밀하고 정교한 값이기 때문에 이 비틀림 저울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아주 미세한 수치까지도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 했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쿨롱의 법칙에서 쿨롱은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 그 캐번디시 실험을 응용을 해서 자, 얘도 위쪽에 비틀림 실이라는 걸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 금속구를 달았죠. 자, 금속구를 달았는데 여기에 이제 대전된 다른 금속구를 하나를 갖다 댄 겁니다. 위에서 내려서 지금 갖다 댔죠. 자, 얘를 원래 있던 애를 A라고 하고요. B를 가까이 갖다 댔더니 예를 들어서 얘들이 플러스를 둘 다 이 플러스를 띈 대전체였다고 한다면은 얘들이 서로 인력이나 청력이 작용하면서 얘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력에 의해서 가까이 다가갈 때가 있고요. 혹은 멀어질 때가 있겠죠. 얘는 이제 자유전자들이 이쪽으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들이 조화를 하면서 가게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얘들은 플러스를 띠게 될 거면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더 가깝죠.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살짝 끌림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얘는 이 실은 처음 상태로 가만히 있고 싶어 해요. 얘가 비틀어지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탄성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전기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과 비틀어지는 걸 싫어하는 것에 의해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탄성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자리에서 정지하게 될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 쿨롱의 법칙을 유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전기력이라는 것은 각각의 대전체들이 띠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요. 당연히 얘들이 전하를 세게 강력하게 띨수록 더 인력이나 청력이 세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리는
가까울수록 더 세집니다. 그래서 거리 제곱에 비례해서 그 상수로 K라는 상수를 둔 거죠. 자, 얘는 전기력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2라는 수치를 집어넣은 거고요. 우리가 F는 K, R제곱분의 Q1, Q2 쉽게 생각하면 이게 바로 전기력을 나타내는 법칙이 되는 거고요. 얘를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F는 힘이니까 단위는 뉴턴 단위 쓰면 되겠죠. 보통 우리가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 단위 많이 쓰고요. R이라는 건 미터 단위를 집어넣어서 측정을 하면 되는데,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K라는 것은 쿨롱 상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K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4파이 윕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뒤에 똑같이 쓴다면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파이 집어넣고요. 윕실론 제로, 진공에서의 유전율, 밑에 지금 나와 있죠? 앞에서 나왔던 수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서 지금 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지금 표현을 해준 거고요. 이걸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한다면 요 K 값이 거의 약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으로 표현을 해서 9 곱하기 10의 9승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낸 게 바로 쿨롱의 법칙이고요. 이건 바로 전기력과 관련된 법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은 전하량이 셀수록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기력이 세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평면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가 있고요. 플러스를 띤 물체가 있는데 얘는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놨다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를 띤 입자를, 어떤 입자를 여기에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딱 두면 얘가 어떤 양상으로 운동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왼쪽에 있는 애를 A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를 B라고 한다면 A에 의해서는 B 쪽으로 어떤 힘이 작용을 할까요? 그쵸? 인력이 작용을 하겠죠? 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할 거고요. B에 의해서는 오른쪽으로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만일 얘들을 전하량을 뭐 마이너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이렇게 고정을 시킵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두 개 A, B의 전하량이 같을 때는 거리가 멀수록 얘가 여기서 A가 당기는 힘은 FA, 여기 이렇게 쓸게요. 얘가 당겨주는, A가 당겨주는 인력이 B가 밀어주는 청력에 비해서 더 클까요, 작을까요? 더 작아요. 그쵸? B가 더 가까우니까 이 청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 물체의 운동 양상은 어느 쪽으로 운동을 하게 될까요? 그쵸?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운동할 때 물론 두 힘의 합성한 벡터의 크기만큼 오른쪽으로 합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오른쪽으로 막 밀림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이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속력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되겠구나. 왜냐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알짜 힘이 나타나게 되니까 속력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역학에서 따졌을 때 또 속력이 증가하는 경우 가속도가 일정한지 많이 따졌잖아요. 자,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속도가 증가하는 건 알겠는데 등가속도 운동일까요? 아닐까요? 그쵸?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이려면 역학에서는 F는 그쵸? MA라는 공식을 사용을 해서 힘에 비례해서 가속도가 나타났었죠. 자, 이 물체의 질량의 변화는 없다라고 했을 때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등 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인력과 청력을 둘 다 고려를 해본다 하더라도 이때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었어요? F는 그쵸? K, R 제곱분의 Q1, Q2에서 자, 전하량은 서로 변하지 않아도 물체의 운동 상태에서 K 일정하다 하더라도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힘이 전체적으로 약화될 겁니다. 알짜힘 자체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힘이 감소한다면 가속도도 변화하게 돼서 얘들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 단지 속도만 빨라지는 자, 알짜힘이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예측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에는 또 다른 거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쿨롱을 띈 물체가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2쿨롱을 띈 대전체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딘가에 플러스 1쿨롱을 뒀을 때 자,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합력이
0이 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즉 A 영역에서 0인 지점이 나타날까? B 영역에서 나타날까? C 영역에서 나타날까라는 걸 따져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전기장의 개념을 배우지는 않지만 전기장을 쉽게 생각하면은 플러스 1쿨롱 이 받는 힘의 크기를 전기장의 크기라고 따지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플러스 1쿨롱을 여기에 둔다면 자, 얘는 이 마이너스 1쿨롱에 의해서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그쵸? 인력이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쿨롱에 의해서는 그쵸? 즉 밀어주니까 청력이 왼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도 지금 플러스 1쿨롱을 여기에 둔다면 마이너스 1쿨롱은 조아라 하면서 인력 플러스 1쿨롱은 실어라 하면서 청력. 얘는 같은 방향이죠. 알짜 힘이 왼쪽으로 작용해서 힘이 제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영역의 경우에는 자, 플러스 1쿨롱짜리를 여기에다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쿨롱은 조아라 하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쿨롱은 실어라 하면서 오른쪽으로 자, 흰색으로 똑같이 둘까요?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지금 흰색은 전부 다 플러스 2쿨롱이 여긴 흰색을 안 했네. 플러스 2쿨롱이 작용하는 힘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전부 다 마이너스 1쿨롱이 작용하는 힘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자, 일단 합력이 제로가 되려면 일단 방향은 무조건 반대가 돼야지 되겠죠. 자, 방향이 반대가 되는 지점은 요 A 영역이나 C 영역에서 나타나게 될 텐데 구체적인 거리의 수치를 우리가 모르죠. 그랬을 때도 우리는 힘이 제로가 되는 영역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나요? 그쵸? 우리가 전기력이라는 건 KR 제곱분의 Q1, Q2에 해당하는 것인데 두 개의 힘이 상쇄가 돼서 합력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하량이 큰 애는 멀리 있어야 되겠죠. 그럼 힘이 작아지는 효과예요. 전하량이 작은 애는 가까이 있어줘야지만 상대적으로 두 힘의 크기가 같아서 알짜임 제로인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C인 경우는 어떠냐면은 전하량 작은 애가 거리마저 크죠? 그럼 힘이 작아지는 거죠. 전하량은 작은데 거리는 커요. 힘은 더 작겠죠. 얘는 전하량은 큰데 거리도 가까워요. 그러면 힘은 더 크겠죠. 그래서 얘는 이 밀어주는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서 아까 문제처럼 오른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의 운동을 하게 되겠죠. C 영역에서는. 자, 그래서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합력이 제로가 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거리가 멀면 전하량이 오히려 더 커지면 합력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좀 작아질 수 있구나. 요 작용하는 힘, 전기력이라고 할게요. 전기력이 더 작아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해서 바로 A 영역에서 합력 제로인 영역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들도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A점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대전체를 줬고요. 그 다음에 B에도 플러스 전하를 띤 대전체, 그 다음 C에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대전체를 뒀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플러스끼리는 청력이 작용하죠. 자, A에 작용하는 힘만 볼게요. B는 밀어주고요. 그 다음 C는 조아라 하면서 당겨주겠죠. 자, 당겨주고. 그렇다면 알짜 힘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합력. 나타냈을 때 알짜 힘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만일 전하량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쿨롱, 마이너스 1쿨롱이라면 이 힘의 크기는 동일하게 같아서 얘가 수평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건 벡터 합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B에 나타나는 알짜 힘은 A가 밀어주는 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C가 당겨주는 힘이 있겠죠. 자, C가 당겨주는 힘이 있어서 얘도 이제 벡터 합성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합력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얘가 거의 이 삼각형 형태의 영역에 있다고 할게요. 거의 각도도 한 60도 정도로 맞춰버립시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삼각형 정도의 영역에서 각도까지 60도로 맞춰줬을 때는 얘는 지금 C의 경우에는 이렇게 합력이 지금 끌어당기는 인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B가 C를 잡아당겨주는 인력이 이렇게 또 나타나게 될 거고요. 합력, 합성된 힘의 크기는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됐나요? 만약 얘들이 정삼각형이어서 이 각도가 60도라고 한다면 이 각도는 120도 될 거거든요. 얘들도 60도라고 한다면 얘는 120도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은 평행사변형에서 이 각도가 120도니까 120도라면 사실은 이 크기는 이 크기랑 다 똑같아질 겁니다. 120도로 합성을 해준다면 그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얘도 만약 두 힘이 전하량이 똑같다면 방향만 이렇게 되고요. 합성을 했을 때 대각선의 길이도 다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얘만 지금 요 사이 각이 60도가 되고요. 그렇다면 벡터 합성했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가 가장 길게 나타나는 거죠. 합력이 가장 큰 것은 C가 합력이 가장 크겠구나라는 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이런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전기력과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제 이 전기력이라는 것은 벡터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플러스끼리는 우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플러스끼리는 서로 청력이 작용해서 밀어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 전하량을 Q1, 얘 전하량을 Q2라고 한다면 얘는 2가 1을 밀어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청력이 작용을 한 겁니다. 얘는 Q1이 Q2를 밀어주는 힘이 또 이렇게 청력이 작용을 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 사이 거리를 R 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얘를 벡터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F12만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F12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냐면 자, 아까 우리가 쿨롱의 법칙에서 K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이랬을 때 얘가 이쪽 방향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즉 1이 2를 밀어주는 방향을 R1, 2의 방향 얘를 단위 벡터 취급을 해서 이런 식으로 벡터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얘가 Q1이 Q2를 밀어주죠? 그러면 Q2가 또 Q1을 밀어주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그죠? 작용 반작용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크기 같고 방향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도 두 물체가 서로 밀어주거나 끌어줄 때는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의 힘이 나타나고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두 힘이 크기 항상 같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쿨롱이 밀어줄 때보다 플러스 10쿨롱짜리가 밀어줄 때는 청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전하량이 더 커지니까. 그쵸? 그런데 이때 전하량이 커진다는 것은 한쪽만 커져도 서로 밀어주기 때문에 두 힘은 동시에 같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만 커지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작용 반작용의 관계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전하와 관련된 얘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조금 내용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전기장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